자, 이게 governmental interest죠. 이 조항 자체를 채택한 미국의죠. 많은 관할들이 주로 뭘까요? 이러한 상대적인 비교적 comparative impairment죠.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그죠? 비교적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조사를 그죠? 하는 그런 거네요. 동등한 상태보다도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는 이제 조사 방식이다. 가버넌먼트 인터레스트라는 게 여기서 보게 되면 한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당사자들의 어떤 선택된 법률의 집행에 의해서 심각하게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뭘까요? 이런 그 조사 자체를 이런 조사의 한 그죠? 것까지 우리가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애들스라는 이제 애들스 워싱턴이라는 1987년도 프랭클린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 이 판례도 결국 뭘까요? 이러한 1987년도 판례를 우리가 그대로 원용하더라도 결국은 MMI의 신청은 받아줄 수 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자국의 기업을 손을 들어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합리적인 사유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원심 법원의 판단은 정확하다고 본 거죠. 프랭클린의.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이제 조금 컴플리케이트 로우 자체가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잠깐 봅시다. 요것도 뭐 한 번 더 얼마 안 되니까 또 한 5분 쉬었다가 여러분들 또 요거까지 더 하시죠. 너무 또 적게 하면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남았으니까. 그건 로즈노와 이제 퍼스트 파이낸셜 모기지 이제 1996년도 프랭클린 콜 어필이에요. 프랭클린 콜 어필 항소심이죠. 항소심 케이스고 두 사람 사이가 이제 계약을 맺었네요. 한마디로 계약을 했겠죠. 계약을 했고 계약서 내용은 뭘까요? 한마디로 로즈노라는 사람이 이제 온 건데 포스트 파이낸셜한테 한마디로 주로 이제 뭘까요? 포텐셜 모기지 퍼셔스 한마디로 소개를 해주는 거죠. 주로 이제 포스트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지 회사니까 모기지를 구입하는 이제 고객들을 좀 찾아가지고 이제 소개해서 모기지를 사도록 하는 그런 계약서 같아요. 이 계약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로즈노한테 어떤 경우에 이제 그죠?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냐면 이 컴펜세이션이죠.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냐면 모기지 트랜잭션 한마디로 담보 이 계약 자체가 거래 자체죠. 모기지 자체 이 거래 자체가 회사를 통해서 그죠? 로즈노가 했던 로즈노에 의해서 퍼스트 파이낸셜에 그죠? 소개된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제 이렇게 주로 이제 피를 받는 그런 계약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유사한 계약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에서 어떤 광고를 통해서 어떤 주택을 팔아서 우리가 뭐 좀 커미션을 피를 받는 그런 계약도 유사하겠죠.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 계약서상에 보게 되면 피고가 로즈노한테 픽스 퍼센테이지 커미션을 고정된 퍼센테이지의 커미션을 지불하도록 된 거죠. 소위 이제 프린시펄 밸런스 모기지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10년 동안에 로즈노가 소개한 회사를 통해서 판매된 그 모기지의 그죠? 주요 밸런스 그죠? 한마디로 에 대한 한마디로 밸런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체 뭐 매상 금액이겠죠. 금액에 대한 어떤 일정한 형태의 고정 퍼센테이지를 지불하는 걸로 이제 했다.
근데 뭐가 문제죠? 뭐 지불하면 됐지. 지불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자, 이제 로즈너 입장에서 뭘까요? 편지를 계속 보내겠죠. 이제 뭐 이렇게 서큘러 레터 같은 거 보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고객들한테 접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그 모기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의 이름들을 등록하기 시작했죠. 편지도 보내면서 5개월 후에 로즈너가 이제 피고 회사한테 뭐라 그랬냐면 미국에 있는 모기지에 그죠? 이러한 대부분의 이런 경쟁적인 구매자를 소개했다라고 이제 편지를 쓴 거죠. 5개월 후에. 그리고 추가적인 소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죠? 소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마디로 소개하는 것만으로서 우리가 자신의 계약을 완성됐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두 회사 사이에 그죠? 이미 등록된 모기지 구입 회사들 그리고 또 피고 회사 사이에 이미 거래됐던 모든 계약에 대한 구전을 커미션을 지급받아야 된다라고 한 거죠. 지급받아야 된다. 이거 5개월 이후에 뭐 보니까 이제 거래가 쭉 된 거죠. 거래가 됐는데 그런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한마디로 이제 뭐 은행들이라든지 그죠? 되겠죠. 이러한 금융기관들하고 이제 계약을 또 피고 기관 회사하고 해가지고 이러한 컨슈메이트 된 거 결국은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던 이 거래에 대해서 커미션을 지불하라.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 뭘까요? 다시 편지를 했죠. 로스너한테. 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단순히 이름만 우리가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커미션을 주도록 하는 것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뭘까요? 결국은 두 사람 사이 거래가 이제 이 상태에서 끝난 거죠. 편지를 받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소송으로 연결되나요? 피고 입장에서 뭘까요? 피고 입장에선 다른 이제 파이낸셜 어드바이서를 이제 선임했고 또 그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커미션을 모든 모기지 트랜잭션 한마디로 취득한 그죠? 파이낸셜 어드바이서가 그죠? 이미 완료해서 취득한 모기지 거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커미션을 주겠다는 계약을 맺었고 93년도 94년도에 이러한 새로운 어드바이저가 로즈너가 했던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 등록 그건 별개로 이러한 그 금융회사와 또 거래를 체결을 했네요. 이미 그것은 뭘까요? 로즈너가 이미 등록했던 이런 그 기관들이죠. 금융회사들. 그래가지고 이제 커미션이 지불됐고 로즈너가 이제 이걸 알고 모르게 소를 한마디로 계약 위반으로 소를 제기한 그런 케이스죠. 자기는 돈을 안 주고 말이죠. 이 여성한테는 돈을 주고 이 파이낸셜 어드바이서한테는 돈을 주고 이것도 이 사람이 이 피고 자체가 어떤 마음인지 알 수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봅시다. 조금만 하면 끝나니까 여러분들 조금 뭐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적절하게 판시를 했는데 둘 사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계약이라는 것은 인테그레이트 어그리먼트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에비던스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 에비던스를 배우지 않게 되면 인테그레이트 어그리먼트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인테그레이트 어그리먼트 기본적으로 계약이라는 건 뭘까요? 두 사람 사이의 마음의 합시죠. meeting of mind죠. A와 B의 meeting of mind. 미라노를 하고 똑같이 비치는 거죠. 똑같은 계약이라는 건 양쪽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계약을
맺게 되면 두 사람이 모든 마인드가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계약이죠. 이게 파이널 계약이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황이 보게 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경우라면 이런 조건이 있다 그러면 뭐 이런 사항이 있고 여기에 미처 계약서상에 다 명기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포함했다 그러면 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결국은 뭘까요? 인테그레이트 어그리먼트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 전 단계는 아직 미완성의 계약서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두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을 다 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계약서가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기본적으로 federal evidence죠. federal evidence 계약의 의미를 설명하는 federal evidence 룰 자체를 이제 그죠? 본 거죠. federal evidence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federal 하면 이제 federal 이런 말도 있고 federal 같은 게 뭘까요? 한마디로 이제 보석 같은 거죠. 보석해서 우리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보석금을 주고 나오는 혹은 뭐 그죠? 뭐 형사적인 용어인데 federal은 이제 증거법적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법원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계약이냐? 그죠? 한마디로 이러한 그 관습적인 그죠? 사업의 그죠? practice죠. practice. 관습적인 사업의 관습 때문에 한마디로 커미션을 받는 로즈나의 권리에 대한 사전 조건으로서 요구됐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계약이 있었다. 보게 되면 자신이 모든 그 완료된 계약의 procuring clause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 획득한 원인이 된다. 획득한 원인, procuring clause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이나 광고에서 우리가 누구를 소개해서 계약이 성립되도록 해주는 결과를 얻은 게 procuring clause거든요. 그러니까 뭘까요? 이 사람도 우리가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금융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 피고와 거래를 맺도록 했던 그런 결과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여기에 따른 커미션이 당연하게 지급돼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볼까요? 그래서 피고 자체는 뭘까요? 따라서 이런 조건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파이낸셜 피고 자체는 한마디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여기 이제 판단한 거죠. 이제 계약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야스폰테는 뭘까요? 법원의 재량 판단에 의해서 좀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법원 자체가 그 계약 자체가 한마디로 이 과실로 인해서 과실로 인해서 무효다. 레신드라는 건 합법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다라는 게 레신드죠. 레시션, 레신드. 계약이 무효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로즈나한테 차라리 계약이 무효가 된 거니까 로즈나한테 뭘까요? 차라리 자 부당이득을 받아라. 부당이득금 받는 게 오히려 합당하다. 퀀텀 메리에이션. 부당이득을 받는 게 합당하다. 그럼 뭘까? 이건 뜻이 뭘까냐면 우리가 건축을 주인이 집을 짓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건축가를 어떤 누구를 동원해서 집을 짓는 거죠. 이 사람이 한 70%만 짓고 다른 데 갔어요. 돈 더 준다 그래서 70% 짓는데 $10만 들었다 그러면
예? 뭐 이런 거 들었다면 이 사람이 70% 지었는데 A가 B한테 돈을 줄 게 없어요. 물론 도망간 건 괘씸하지만 부당이득이 있는 거죠. A라는 건 아무 돈 안 들이고 지금 70%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결국 뭘까요? 이게 이제 퀀텀 메리엇이죠. 퀀텀 메리엇은 결국 뭘까요? 부당이득과 관련된 문제죠. 근데 여기 뭘까요?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딱. 오히려 부당이득으로 취급한 건 잘못됐다. 자, 이 퀀텀 메리엇 한마디로 부당이득 혹은 quasi contract recovery 이러한 준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equitable theory죠. equitable. 한마디로 equitable을 알죠. 한마디로 이런 형평법에 의한 원칙에 의한 것이다. 그건 뭘까요? 한마디로 이러한 제공된 용역에 대한 지불을 하는 계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법의 어떤 reason of justice니까 뭘까요? 어떤 그 공정의 정의의 원칙, 정의의 사유로 인한 법에 의해서 적용된 것이다. 한마디로 묵시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아까 그거죠. 하지만 is well settled. 이건 뭘까요? 항상 법원에서 이미 한마디로 룰로서 이제 확립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well settled. It has been well settled. It is well settled. 자, there is no equitable basis. 한마디로 imply law 프라미즈에 대한 imply in law라는 어떤 묵시적인 계약, 뭐 어떤 돈을 합리적인 어떤 돈을 지불하겠다는 묵시적 계약에 대한 어떤 형법적인 어떤 근거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돈을 지불하겠다는 계약이 있는 경우 이걸 형평법으로 돌려가지고 지불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미 법원으로 확립된 거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퀀텀 메리엇은 뭘까요? 이게 바로 뭘까요? 묵시적인 거죠. 그리고 또 형평법, 형평에 의한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그죠? 이런 형법적인 어떤 이론에 근거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묵시적으로 또 계약의 조건들이 빠져 있는 내용을 더 형평법적으로 우리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묵시적으로 한 게 바로 그거죠. 그거다. 그럼 뭘까요? 하지만 퀀텀 메리엇은 뭘까요? 이러한 원리를 한번 분석해 보게 되면 부당이득이라는 그 어떤 분석을 해보게 되면 한마디로 빠져있지 않는 빠진 조건을 우리가 보완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빠지지 않는 빠진 애매하죠. 빠지지 않은 현재 빠져있지 않은 빠진 조건들을 우리가 서플레이 할 수는 없다는 얘기.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룰의 기본적인 이유는 자 당사자들이 자유스럽게 혹은 공정하게 또 자발적으로 어떤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협상을 했느냐라는 것을 봐야 되고 실로 자신의 의무에 대한 그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따라서 다른 어떤 그죠 책임 원칙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부당하다. 이게 한마디로 뭘까요? 부당이득이라는 원칙을 여기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계약에 의한 건데 계약에 의한 건 계약에 의한 걸로 하지 왜 엉뚱하게 부당이득으로 처리하느냐? 지금 룰들을 하급법원의 어떤 지금 그죠? 법리들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지금 그죠? 지금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법원 자체는 뭘 지금 등한시했어요? 자,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한 지불, 부당이득에 대한 지불에 대한 엔타이틀먼트, 이런 고리라는 것은 에퀴터블 거죠. 형법법에 의한 고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재되어 있지 않다. 그죠?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 당사자를 실제로 그 지불하겠다는 어떤 계약, 조건이 있는 경우는 뭘까요? 그런 권리라는 것은 뭘까요? 라는 어떤 원칙이라는 것은 법원에서는 일단 무시했죠. 무시하는 거죠. 계약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시한 것이다. 우리가 이 형법이라는 어떤 법리라는 것을 가장해서까지는 아니지만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원의 어떤 자신의 공정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보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당사자의 스스로의 계약을 대신해서 할 수 없다. 리버스 된 거죠. 하급법원의 내용들, 이 소위 부당이득에 대한 내용을 집은 거죠. 이 원칙이 뭘까요? 이 사건에서 뭘까요? 중요한 건 이러한 둘 사이의 계약 자체는 기본적으로 계약법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해야지, 우리가 계약이 아닌 우리가 부당이득으로 우리가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둘 사이의 계약, 결국은 뭘까요? 둘 사이의 계약은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결론은 뭘까요? 이 사람이 업무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새로 계약을 맺은 새로운 사람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돈을 받게 됐는데, 자신은 돈을 못 받으니까 결국 이제 부당이득으로 이제 변호사가 이제 소를 제기했는데, 이건 부당이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죠? 계약법상의 계약으로 접근해야 된다. 실제로 계약을 따져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3건을 했습니다. 3건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열심히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추하듯이 한번 다시 리뷰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렇게 퀴글리 케이스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판례에 대해서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하고, 혹시 없게 되면 제가 다음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유광수 씨 질문 있어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네. 이 판례를 몇 번씩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제가 해설했으니까, 이제 본인의 그 눈으로, 이제 해석하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되니까, 그냥 제가 해설한 내용을 그냥 보게 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해석하고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판례를 많이 읽게 되면 여러분들 뭐를 하든지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MB를 하든 ME를 하든 여러분들 보다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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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